2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이전 세대에서 있었던 조언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 갑질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내신인데요. 고교학점제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기 기본 소양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나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 이수를 인정받아서 졸업 시 192학점을 만족하면 졸업하는 거고요. 학점 취득 기준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고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면 되는 걸로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이걸 못 맞췄을 경우에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니까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를 해서 한 학점당 5시수를 맞추면 학점 인정을 하게 되는 지도이고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 지도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고교학점제라는 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그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서 졸업을 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학교 상황은 어떤가요? 사실은 지금 진행된 지가 한 학기 정도 지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태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선택 과목까지 이제 신청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 중에 학교에 보면 학교마다 상황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취율보다는 출결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좀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학생들이 졸업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도에 참여하고 있어서 뭐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익숙할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과목도 여러 개가 개설이 되다 보니까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차 안정이 돼 가다 보면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과목 선택에 있어 학생 인원이 없어 폐지된 경우가 있나요? 이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소규모인 학교들은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하고 또 큰 학교 같은 경우도 과목 선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어버리면 아무래도 내신의 경쟁이 치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과목으로 몰리다 보면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필요한 과목 같은 경우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행정상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 교사 수의 수급 문제도 있고요. 또 과목을 막 개설하다 보면 이게 시간표가 운영이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일도 있고 또 다교과 지도에 대한 부담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다교과가 한 과목 더 가리키니까 수업 지도가 늘어나나 싶지만 그에 따른 행정 절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과목 선택에 따른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폐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시행 초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고1 때 진로를 정하면 추후 정말 변경하기 어려울까요? 혹 선생님 학교에선 진로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 질문은 고교학점제 이전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요. 제가 입시 설명회나 학교 설명회를 갈 때마다 굉장히 길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식인 겁니다. 어느 과를 가고 싶으면 그 과에 맞춰서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맞춰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쁘냐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고등학생이 희망 진로를 바꾼 게 범죄냐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이 처음에 꿈이 전자공학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전자공학이었다가 식품공학이 되고 싶어요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진로로 바꾼 게 범죄일 거냐인 거죠. 그게 과연 이 학생이 잘못한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를 가고 싶은 아이가 식품공학과로 지원을 하면 식품공학과 교수님과 면접을 치를 거잖아요. 그럼 식품공학과 교수님 입장에서 이 학생이 진로를 바꿔서 본인 과를 오고 싶은데 그 학생을 나쁘게 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바꿔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전공 적합성, 이거 진로를 바꾸는 걸 전공 적합성이라고 부르는데 전공 적합성을 반영하는 비중도 대학교에서 낮춰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몇 대학교들은 반영을 안 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정도인데다가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일부의 학생들 또는 입시 기관들에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기도 하는 게, 전공 적합성이 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걸 잘 판단한다면 진로를 바꾸는 게 문제냐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 해당 전공을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잘할 수 있냐의 여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어 고등학교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떤 특정 언어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근데 이 학생이 그 언어와의 과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어과라면 러시아어를 잘하는 학생이 러시아과에 지원을 하거나, 중국어과라면 중어중문학과에 지원을 했었는데 불합격했었어요. 너무 잘하는 학생인데.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질문이 뭐였냐면, 그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가 전공 적합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잘하려면 그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원서를 써보자는 티가 나기는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로는 변경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고교 학점제 하에서는 앞으로 대학교에서 교과 이수 현황도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바꿨을 때 그 바꾼 과에서 원하는 교과목을 꼭 이수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진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과목을 꼭 확인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가 잘 설명이 된다면 관심이 많아진다라는 걸 더 보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로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됩니다. 범죄가 아니다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퇴하는 학생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왜 떠나는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의 근거는 이제 고교학점제로 인한 거의 자퇴생인 건데,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글쎄요, 고교학점제 때문에 자퇴가 갑자기 확 늘고 이렇게 보이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도 학업적인 면에서의 어려움, 아니면 뭔가 마음이 좀 아파서 자퇴하는 학생도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입시 전략상 자퇴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날 것 같기는 합니다. 특히 두 가지인데요. 뭔가 출결이나 그걸로 인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좀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내신 성적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아직 입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나 아니면 이게 어떻게 반영되냐가 아주 명백하게 나오거나 그거에 대한 지도 방안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자퇴도 있지만 요새는 1학기를 마치고 전학 가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합니다. 내신을 받기 좋은 학교로. 물론 입시에 대한 전략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현직 교사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내신 및 수능 시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된 다음에 참 많은 얘기들이 언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 왜 이렇게 난리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현재가 고교 학점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명회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2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접근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이전 세대에서 있었던 조언들이 1학년 학생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내신인데요.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전엔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였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10%가 1등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내신이 약화되냐 강화되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서를 써보면 아는데 전국의 1등급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그러면 입시에서는 동점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1등급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겠으나 하나라도 2등급을 받으면 치명타이다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신의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전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절대평가를 하는 과목도 있고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도 있었고요.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의 내신을 위해서. 그런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보는 대부분의 과목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쉽게 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준비할 과목 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시험의 난도는 둘째치고라도 1등급이 늘어날 수 있어. 근데 과목의 난도는 좀 늘어나. 이 두 가지 측면으로도 내신 성적의 부담감이 약간 증가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하나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나랑 같은 과목을 듣는 아이들은 예전처럼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나 적성에 맞는 아이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교과 이수 여부도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른바 생기부의 스펙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수행평가들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농담 삼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사 갑질의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이 늘어나는 2학년이 되기 전에 1학년 때 좀 생기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내신 성적을 좀 챙겨놓는 게 필요하고요. 수능도 좀 변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수원, 수투를 공통 과목으로 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선택 과목이었는데 수원, 수투가 대수, 미적분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고 예전에 선택 과목 3개 중에 기하랑 미적분은 빠지고요.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바뀌면서 모든 학생들이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게 돼버린 상황으로 바뀌었죠. 시험 범위가 좀 쉬워진 겁니다. 그러면 수능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수능의 성격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능 시험은 물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이수했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선발 시험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통계치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되는 분포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쉬워졌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쉬워지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공계열에서는 미적분2, 자연계 미적분하고 기하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이게 수능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으로 이 두 과목을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과 이수 현황으로 얘를 판단하든가 다른 식의 평가 방식이 도입될 요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대학별 고사 면접. 그러니까 수능도 학교 생활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수시는 내신, 스펙, 정시는 수능이라는 이원화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시계에서 말하는 정시 파이터, 정시러들이 살아날 구멍이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고교학점제에선 정시 파이터는 완전히 안 좋은 선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아예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은 정말 1학년 때부터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하에서 수학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어느 것일까요? 예, 우선 그 공통 과목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에 당연히 중요한 과목이고요. 확률과 통계잖아요. 확률과 통계를 일원화됐으니까. 근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개수를 세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사실은 확률과 통계 과목은. 그러니까 몇 개니까 확률이 얼마야 라든가 이 경우의 수가 몇 개냐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주 사소한 실수가 오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면밀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할 때는 무조건 주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객관식 문제여도. 그러니까 객관식이면 선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고 답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체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요.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답이 97이에요. 근데 내가 틀렸어요. 틀렸네 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 내 답이 97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답이 정답보다 작다면 나는 경우를 빠뜨린 거고요. 내 답이 정답보다 크다면 나는 계속 중복해서 세고 있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내신 성적에서는 고교학점제에서는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가 되면 본인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해설지 쓰기 연습을 좀 열심히 하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지 쓰기를 좀 열심히 하시고
특히 기하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안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좀 등한시하기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예전 교육과정처럼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공부할 게 좀 늘어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결국 모든 거의 목적은 입시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설명인 게, 여러 기관에서 학교에 주는 입시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정말 밤새서 다 못 볼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3학년 선생님과의 상담을 중요시 여기면서 학교 선생님들의 조언들을 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부계획법과 최악의 공부계획법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져야 되는 게 이제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건데, 최악은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나 똑같은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아이들은 공부할 때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걸 왜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목적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형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너 이거 왜 풀지? 제가 시험 때마다 도형을 많이 틀려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중요하니까 열심히, 아니면 이건 좀 덜 중요한 것 같아라는 경중을 따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사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국사에 보면 뭐 인물들 사진들 많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조그맣게 사진 설명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암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그러니까 경중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실은 경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숙제의 중요성을 아주 잘 깨닫고 있어요. 대부분이 복습이 숙제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는 게 굉장히 나쁜 습관인데,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잘 세우고 지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 지키기를 강조하다 보면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업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지키는 건 그 계획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계획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하루에 좀 늦게 자더라도 과업 중심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계획을 지켰음에도 내가 모르면 백지권에서 그냥 혼자 써보고 이렇게.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 같은데, 뭔가 내가 부족함이 발견이 됐어요. 특히 시험 결과 나오면 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악의 공부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아까 이제 계획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당일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은 영어 공부해야지. 영어 공부를 해요. 아마 좀 자기가 공부하기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영어 공부해야지 하고 하다가 이렇게 눈을 딱 떠가지고 책꽂이를 봤더니 수학책이 보여요. 수학이 걱정되는데 수학권에서 또 공부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획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들이라는 백지 쓰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머리 아프고 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저술 작업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답 노트, 개념 정의, 형형색색의 볼펜으로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히 개인적으로 오답노트 만드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오답노트라는 건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틀렸던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오답노트가 독특한 문제로만 쌓여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시간 잘 가거든요. 특히 여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업 중심으로 가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지키는 거면 몰두하고, 또 문제가 발견이 되면 나중에 꼭 해결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과업 중심으로 가는 경우 많고요. 그 다음에 책상 위에는, 특히 중위권 이하는 정말 하기 싫은 것만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고 막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는 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것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네가 한 시간 동안 10문제를 9개 맞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기분 좋아요. 9개 틀리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10문제를 풀었는데 1개 틀렸어 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푼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지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시간 동안 10문제를 풀었는데 9개나 틀려버렸어요.
1시간 만에 내가 모르는 걸 9개나 발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부족한 걸 메우겠다라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최악의 공부법과 최상의 공부법의 차이는 뭐냐면 내가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올바른 학습 태도를 기르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상태 진단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못하는지. 그러니까 책에다가도 제가 초등, 중등, 고등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써놓고 제일 뒤에 체크리스트를 넣어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뭐가 부족하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학습 태도가 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보면 계획표 짜오라고 하면 중위권 학생들은 계획표를 잘 못 짜요. 그리고 짜가지고 오라고 시키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계획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지켜주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짜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학습 태도라는 거는 지금 제가 오늘 계획이란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2학년 학생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표대학 물어보면 서울 소재의 메이저급 대학교 이하의 대학교를 목표대학으로 얘기를 못하게 하거든요.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니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3학년 아이들한테. 너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요, 고려대요. 네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 입장에선 그럴 겁니다. 당신이 물어봤잖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냐면 목표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과도하게 자신감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은 정신 나간 애가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적에 대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선생님, 저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있어요. 근데 네가 지금 서울대를 예를 들어 3, 4등급 아이가 그걸 질문한다면 네가 지금 서울대를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사회정의에 어긋나지 않냐? 엽기적이지 않냐? 그럼 네가 엽기적으로 바뀌면 돼 라고 얘기할 땐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학습 태도는 그런 자신감이 쌓이면서 오는 것이지 어떤 중요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면서 외워보면서 익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어찌 보면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너무 뻔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일 수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서문에 써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강조했던 건 뭐냐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물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답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른 게 더 있나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저학년인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학년인 아이가 댁내 있으시다면 한번 그 아이 입학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애 입학식 때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웃으십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요만한 애기가 지 몸만한 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우면서 걱정도 많으셨겠어요. 저 아이 입학할 때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딸 쌍둥이거든요. 두 아이가, 쌍둥이인 두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화장실은 찾아갈 수 있나? 교실은 찾아갈 수 있을까? 뭐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진 않나? 얘 혹시 화장실 가기 무서워서 참진 않을까? 별 걱정이 다 들었거든요. 보시는 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점점 애가 집에 와서 막 제잘제잘거리고 엄마 뭐 친구랑 뭐 했어 막 이러다 보면 그런 걱정거리가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새로운 걱정거리가 이제 생기시기 시작하죠.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국어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러면서 부모님 태도가 바뀌면서 아이한테는 상처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이 아이는 못하지만 않으면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혼났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버리냐면 잘해야 칭찬받고요. 잘하지 못하면 혼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큰 상처인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공부에 대해서 싫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초반에 얘기를 길게 끄냐면 아이는 공부하는 정당성을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공부 습관을 키워주는 건 부모님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한 거지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이한테 너 성공해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가 그렇게 설득력 있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 설명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 뭐 착하게 말해줘야 된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고장난 라디오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아이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대부분 경험한 걸 잘해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가 수학을 못해요. 그럼 얘는 수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뭐 그렇게 재능이 많이 필요하다고 수학을 못한다고 아이가 혼낼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그냥 많은 경험을 심어주시면 되는 거고, 경험하는 동안에 아이가 잘해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냥 너 잘해야 돼,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습관이 생기지 않게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집을 보시면 그러니까 공부를 수학을 잘하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애가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수학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학을 진도를 어디 나가냐, 어려운 문제를 어느 만큼 푸냐 가지고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은 그거보다는 이걸로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집 보면 예제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예제 문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이거랑 똑같이 푸는 1번 문제가 있고요, 얘를 약간 응용한 2번 문제가 있어요. 채점을 해보실 때 아이가 만약에 1번 예제랑 비슷하게 푸는 1번을 맞췄는데 2번을 틀렸잖아요. 그럼 얘는 예제에 있는 풀이를 그대로 따라서 1번을 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그냥 2번만 풀게 하고 넘어가시면 아이는 수학은 답만 맞추면 되는구나 라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계속 채점해 보시면서 간섭하지 마시고 관찰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한두 번쯤은 좀 힘든 것도 경험해 보시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놀아도 내버려 두시다가 하루 정도는 좀 늦게 자는 한이 있어도 계획을 잃어보게 하시다 보면 좋은 공부 습관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부터 수학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에 따른 수학 역량을 키우는 습관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할 때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사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뭐 수업시간 좀 늘어나고 과목수 늘어나고 좀 힘든 거. 근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는 거의 천지개벽에 가깝거든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시간이 40분에서 45분으로 늘죠. 그러면 또 우리의 건방진 기성세대들은 그깟 5분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헬스클럽에서 PT 받아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코치가 벤치프레스를 20개 시키면 막 힘들게 20개를 해냈잖아요. 그때 한계치에 도달했잖아요. 꼭 그때 와가지고 5개만 더 하시죠 이랬습니다. 그 5개 너무 힘들잖아요. 초등학생한테 그 늘어난 5분이 그 5개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초등학교보다 딱딱한 수업 환경으로 자기 한계치인 40분에 도달했는데 5분을 더 하는 거죠. 그때 건방진 기성세대들이 그깟 5분 정도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 5분을 버티기 위해서 자꾸 앉아있는 연습을 시켜주셔야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연습이 됩니다. 또 하나는 교과 담임 선생님이 생기신다는 거잖아요. 교과 담임이 생긴다는 거는 수학의 난도가 높아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생이 됐는데 저는 수학은 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정훈아, 너는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니까 국어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근데 중학교에 가버리면 수학 선생님은 저를 잘하는 아이로 생각하시겠지만 국어 선생님은 저를 못하는 아이로 생각하시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이때부터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판단해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를 망가져 버리면 수학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처럼 움직이는 거. 그렇게 어떤 준비가 된다면 이제 실제로 공부에 들어가야 되겠죠. 수학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중학생은 개념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랑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뻔한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학교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개념을 이끌어내는 논리들이 있는데 이 논리가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개념을 배우는 준비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예를 들어 드린 게 순환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소수를 분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무한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무한 개념을 쓰지 않고 간단히 바꾸는 방법을. 그럼 이거 가르쳐주면 애들이 싹싹싹 풀어냅니다. 답 잘 구하죠? 무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배울 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교과서에
교과서에 충실한 공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풀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설지 만들기, 그게 수학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습관이다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서 하위권 학생들은 초등학교 복습부터 좀 진행하시면서 교과서를 필사해보는 게 좋고요. 중위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대로 된 개념학습, 대표 유형까지 끝내면서 해설지 푸는 게 좋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천하는 수학 역량 기르는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다른 풀이를 찾게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풀이를 찾다 보면 아 이건 되네 이건 안 되네를 느끼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 역량을 키우는 습관이 어떤 수학 공부 방법이 아니라 중학교에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학교 수업에 열심히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문제 경영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어떤 기준으로 공부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좋은가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학부모님들한테 수능이 중요하냐 내신 성적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하죠. 중요한데 수능 시험 매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험은 시험에 마음에 안 들면 사실 한 번 더 시험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면 2학년 1학기 2차 지필평가라는 시험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게다가 고등학교는 입시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중학교는 대입에 활용이 되진 않지만 한 번 정도 학습을 정의한다는 생각으로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데 대략 2, 3주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험 대비 특강 같은 걸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필평가라는 시험은 교사의 자율적인 재량권이 주어진 시험인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정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출제하면 되는 시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오는 건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표 유형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 유형 문제가 시험 준비 기간을 2, 3주로 잡는다면 그 이전에 끝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준비라는 2, 3주 기간 전에 반드시 이걸 풀이를 해놓고 시험 기간을 준비하는 2, 3주는 수학만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에 또 준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준비 기간을 2, 3주로 잡으면 그 전까지는 대표 유형 문제에 안 틀리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 시험 기간에는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가장 좋은 소재는 각 학교의 기출문제가 좋습니다. 완성된 걸로. 왜냐하면 자꾸 특이한 걸 풀다 보면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특이한 문제만. 완성된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적절하게 잘 반영된 문제들을 혼자 힘으로 풀어보면서 해설지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시험 준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자꾸 섣부른 조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는 것부터 풀어라. 시험 볼 때는. 그리고 모르는 거 풀어라. 그럼 애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러네 아는 것부터 풀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풀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애들은 시험 문제 풀 때 언제 망치냐면 문제를 딱 보고 아는 줄 알고 이렇게 덤볐는데 모를 때 시험 망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랑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 무기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준비 전에 안 틀리는 연습, 시험 때는 풀어내는 연습,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이 앞으로 120일 남은 상태에서 고3 친구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좋은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고3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게 기출문제하고 EBS 연계교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EBS 연계교재는 너네들한테 성경이면서 불경이면서 코란이다. 이거는 더 이상 문제를 보면 풀이가 바로 기억이 나서 못 풀겠어요 라고 할 정도까지 풀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EBS 연계교재를 반드시 풀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그 기출문제도 좋고요. 갑자기 위기를 왜 꺼내냐면 굉장히 상식적인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3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질문 중에 선생님 기출하고 EBS 중에 뭘 먼저 해야 돼요? 이런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 이 아이는 둘 다는 못하겠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하는 게 좋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생은 숫자로 말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4점짜리를 맞췄는데요. 저는 최고 난도를 맞췄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4점짜리를 맞추면 그게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르는 걸 새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안 틀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3은 그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지만 사실은 11월 달에 시험 한 번만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120일 동안에 점점 아는 것들을 보강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 보강은 기출문제나 EBS 연계교재를 복습하는 게 좋다가 제일 중요하고요.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자기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학은 2점, 3점, 4점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4점이 고난도입니다. 2, 3점짜리가 48점이 나오고요. 4점짜리가 52점의 배점이라 합해서 100점이 나오는데, 4점짜리 중에 최고난도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와요. 복잡하시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최고난도가 3문제에 4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88점에서 86점 정도를 맞게 되는 겁니다. 최고난도를 다 틀리면. 이해는 되시겠죠? 그러면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르는 건 이 문제를 틀리냐 맞추냐로 갈리게 돼요. 그때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1, 2등급이 목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원에서 나온 모의고사를 보면 3등급 커트라인이 70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킬러 문제 말고 다른 문제도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킬러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본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팔에다 약 바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를 부족한지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죠. 4, 5등급이 더 심각합니다. 4, 5등급 중에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의 커트라인이 5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얘네들이 찍어서 맞추는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냐면 2, 3점짜리도 다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근데 4점짜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고등학생들은 숫자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기출문제나 EBS 연계교재처럼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 열심히 푸는 게 아마 수능 시험 점수를 더 잘 맞게 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은 참 수학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 공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공식을 찾는 것 같아요. 수학 잘하기 위한 공식. 그래서 이른바 턴키죠. 한 번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쉽게 가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누구나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잘하는 방법이 뭔가요? 모르세요가 답이거든요. 제가 오늘 계속 드렸던 말씀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처럼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이게 좀 지루하니까 뭔가 자극적인 어떤 턴키가 있을까라고 찾고 있기는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학년이면 언제까지, 몇 학년까지 끝내야 돼, 몇 학년 때는 이 정도 문제집은 풀어야 돼 처럼 수학을 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몇 학년 때 어디까지 끝내야 되냐라는 것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케바케라고 하죠. 학생에 따라서 틀립니다. 제가 책에서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 선행학습은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심학습도 마찬가지고요. 수학을 잘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맞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되시잖아요. 딴 게 있을 것처럼. 맞습니다 라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 꾸준히 예습 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듣고 혼자 고민하는 게 맞다. 그 확신을 드리고 싶었어요. 21년간 고등학교에만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운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제가 3학년 애들하고 입시를 치러본 걸 따져보니까 1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입시를 치른 게. 그러면서 제대로 된 수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얘가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결론을 좀 내리게 됐어요. 여기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자녀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이가 제일 소중하지 않겠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동안 쌓았던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저희 아이에게 가장 베스트인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가지고 실험하진 않을 거잖아요. 제가 책에 썼던 방법이 저희 아이에게 실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부모를 두신 부모님들은 처음부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학부모님이실지라도 고등학생 학부모님이실지라도 처음부터 초등학교 과정까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것까지 좀 읽어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로드맵이 있구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넣어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이 내고 나서 참 여러 군데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8월 13일에는 yes24nc.에서 북토크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링크로 아마 제 블로그도 올려드릴 것 같은데요. 예전에 블로그로 좀 활동을 하다가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블로그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쓰던 글들을 다 옮겨가지고 지금 하나씩 채워놓고 있는데 홍보라 많이 못 채우고 있어요. 좀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많이 의견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러 가지 확신들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책을 통해서 정말 보시는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이 점점 더 제대로 된 공부 방법으로 수학의 고수가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